안녕하십니까. 아시나요 시리즈, 오늘은 3탄이 되겠습니다. 도전과 신의의 상징 빌렘 바렌츠 선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빌렘 바렌츠 선장을 알아보기 전에 빌렘 바렌츠 선장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이 되겠는데요. 네덜란드는 잘 아시다시피 국토의 면적이 4분의 1 가량 해수면보다 낮은 나라입니다. 아울러 12세기경에나 국가다운 면모를 갖춘 나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또한 청어 잡이와 청어 가공업이 성황이었는데요. 바로 1358년 벤켈소어라는 어부가 칼을 하나 발명을 하게 됩니다. 청어라는 것이 워낙 상하기 쉬운 생선이어서 조업을 나갔다가도 금방 돌아와야 할 정도로 상하기 쉬운 생선이었는데, 벤켈소어는 바로 거의 한 번에 청어의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고 머리를 따내는 도구를 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선상에서 염장 가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염장 가공된 막대한 청어의 양은 유럽 각국으로 수출되면서 유럽인들의 단백질 공급원이 되었으면서 네덜란드에게는 많은 국부를 가져다 주는 생선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유럽의 국가가 대부분 10세기 전후에서 독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네덜란드는 에스파냐에 대해서 16세기 후반이나 돼서야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독립의 쟁취도 그보다 한 100년 뒤에 완전한 독립을 성취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배 두 척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하나는 잉글랜드 배이고요, 하나는 네덜란드의 배입니다. 네덜란드의 배는 플루트선이라고 유명한데요. 영국과 비교를 해봤을 때 영국의 배는 갑판이 넓고요, 중무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네덜란드의 배는 갑판이 되게 좁고 중간판, 하갑판의 면적을 늘려서 배가 아래로 동그란 모양을 가지고 있는 배가 되겠습니다. 이 이유는 유럽의 당시 국가들이 통행세를 받을 때 주로 배의 갑판의 면적을 가지고 통행세를 매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다 보니 네덜란드에서는 독특한 형태의 배가 탄생이 됐고요. 이런 부분이 네덜란드의 조선 기술을 발전으로 이끌거나 또는 그 많은 배의 생산과 수출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된 네덜란드는 세계에서의 해상무역을 또는 해상운송을 독점을 해서 별명이 바다의 마부로 불리울 정도의 국가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네덜란드는 동인도 주식회사의 설립, 그리고 암스테르담 은행, 그리고 1609년 세계 최초의 증권 거래소인 암스테르담 거래소를 설립하게 됩니다. 착착 자본주의로의 발전을 도모하게 된 거죠. 그리고 끊임없는 항해와 무역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 영향은 1600년대 조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로 잘 아시는 박연이라는 사람이 1627년 네덜란드 이름으로는 얀 야스너 벨테브레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조선으로 표류를 해오면서 결국은 인조의 조정에까지 안내되어 갑니다. 거기서 인조로부터 조선의 무기 개발에 관련된 또는 훈련에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되죠. 이후 1653년에는 핸드릭 하멜이 제주도로 표류를
해오게 되는데요. 이 역시도 박연이 맞아서 조정으로 하멜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하멜 역시 귀화를 종용을 했으나 하멜은 끊임없는 탈출을 시도를 했고요. 2년 뒤에 일본으로 탈출하게 되죠.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유명한 하멜 표류기를 저술을 해서 조선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히딩크 감독 역시 네덜란드 태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덜란드는 조선의 영향만이 아닌 일본엔 더욱더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일본 나가사키 이 해안에는 인공섬으로 데지마라는 섬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에도 막부가 천주교에 대한 곤경을 많이 겪게 되지요. 정권의 위협이 되는 여러 가지 난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외국 상선들의 출입을 제한하자는 의미로 대지마에만 상관을 운영하게 되고요. 대지마에서만 무역과 교역이 이루어지도록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후반으로 갈수록 일본 막부가, 에도 막부가 종교적 색채에 대한 곤혹을 많이 겪게 되죠. 그에 따라서 포르투갈의 상관을 철수시키게 되고요. 네덜란드가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옆에 보시는 사진은 해체신서 이런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일본 내에서는 서양학을 포르투갈어로 네덜란드가 오란다입니다. 그 차음을 그대로 해와서 오란다, 란학 또는 그 국가명을 화란 이렇게 불렀었는데요. 란학이라는 실용학문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네덜란드는 본국으로부터 만여 권의 장서를 일본으로 판매를 하는 상행위도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네덜란드는 열악한 자연환경 또 유럽의 변방이라는 지정학적 불리한 입장들을 역전시키기 위해 불굴의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인구 역시 150만 명에 달하는 국가로서 중상주의를 표방하면서 상인정신을 대단히 강조를 해온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플루트 상선 등을 이용해서 1700년대 해양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죠. 여기에 네덜란드의 해양 패권 뒤에는 또 다른 얘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빌렘 바렌츠 선장. 오늘의 주자가 되겠죠. 빌렘 바렌츠 선장의 목숨과 바꾼 신의가 거기에는 존재를 합니다. 빌렘 바렌츠 선장은 1550년에 네덜란드 쉘링 지역에서 태어나서 47년의 생애를 마감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해사이고요. 탐험가이기도 하고 지도 제작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지중해 지역의 지도를 완성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 사람을 세계적인 유명한 항해자로 이름을 올리게 된 항해가 있었습니다. 1596년 5월 북극권 항로 개척을 위한 3차 출항으로 알려진 항해죠. 북극권 항로인데요. 네덜란드에서 봤을 때 북동으로 가는 항로였습니다. 목적지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와의 교역이 목적이었죠. 이를 위해서 2년 전인 1594년에 1차 항해를 일정 부분 성공으로 이끌어냅니다. 이에 힘입어 1592년 2차 항해를 떠났습니다만 대원 2명이 곰에게 물려서 사망하는 등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3차 항해의 후원이 좀 저조하게 되고요. 이게 원인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화물 운송도 겸하게 됩니다. 3척의 배 중에 2척이 화물을 싣고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항해는 순탄한 항해가 되지 못합니다. 예상과 달리 때이른 한파가 북극권을 덮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바렌츠 선장 일행은 빙하에 갇혀서 배가 쪼개지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배를 육지로 끌어올려 빙하에 갇힌 또는 동토의 북극권 섬에서 약 1년가량의 조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1596년 7월이었고요. 조난에 따른 혹한과 기아, 그리고 영양결핍에 따른 괴질, 이런 연유로 선장 본인과 5명의 대원이 사망하는 사건에 이르게 됩니다. 항해를 떠난 이듬해인 1597년 8월경에 러시아 상선에 의해 구조가 되게 되죠. 여기에서 유명한 일화가 하나 탄생하게 됩니다. 이런 1년여의 조난 상황에서도 그야말로 극한의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들은 탁송 화물에는 일절 손을 대지 않는 신의를 지켰습니다. 그 물품은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 상인들이 의뢰를 한 의뢰품 물품이었습니다. 향후에 온전히 다시 러시아로 배송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5명, 6명에 이르는 선장과 선원이 죽어가는 과정 하에서도 생명 연장에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의약품, 의류 등이 그 화물 안에 있었습니다만 손을 대지 않고 남겨오게 되는 거죠. 이 사실에 따라서 네덜란드 국민은 물론 유럽 전역이 감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렘 바렌츠 선장은 네덜란드의 신의, 상도의를 대표하는 입장에 서게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네덜란드의 항해 기술 또는 선박 제조 기술 또는 해운, 개척 정신, 이러한 여러 가지, 거기에 더해서 상도의까지, 이런 부분이 17세기 또는 1700년대 해양 패권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그럼 빌렘 바렌츠 선장은 어떠한 역경을 겪게 됐고 또 그에 따라서 그가 남긴 것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96년 7월 출항한 지 2달 만에 혹한으로, 때이른 혹한으로 바다가 결빙하게 되죠. 쪼개지는 배를 이끌고 육지로 상륙하게 됩니다. 갑판을 뜯어서 움집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동토의 땅에서는 사는 게 고역이었습니다. 이들은 식량을 위해서 곰 3마리와 여우 26마리를 잡아서 근 1년을 버텼다고 하지요. 북극권의 날씨라는 게 영하 30도, 40도 이상을 오르내리는 날씨입니다. 극한의 추위, 예초, 야채, 채소 이런 것은 없는 거지요. 기아와 영양결핍, 이에 따른 괴질 등으로 선원 2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대략 1년 가까이 경과가 된 6월, 바다가 슬슬 녹기 시작합니다. 그에 따라서 선장 일행은 바다로의 탈출을 시도하게 되죠. 그러나 2주 만에 쇠약해진 바렌츠 선장은 사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 선원 3명도 추가로 사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1597년 8월 생존 선원 12명이 러시아 상선에 의해 구조가 되고 러시아 영토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1871년 바렌츠 일행의 움집이 발견이 되는데 이러한 물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빌렘 바렌츠 선장은 바렌츠해, 바렌츠 시라는 바다의 명명이 된 것이 있고요. 또 유로화의 다양한 종류의 유로화의 얼굴이 각인되어 있고요. 또 기념관 등의 유무형의 유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그가 진정으로 후손과 네덜란드에게 남긴 것은 도전과 개척 정신,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직업적 신의 소명의식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네덜란드를 강국으로 이끌어온 부분이겠죠.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빌렘 바렌츠 선장의 사례처럼 한 리더의 도전과 신의는 그의 작은 조국을 해양대국으로 또 강소국으로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종합해보면 네덜란드는 오랜 기간 사람이 살지 않았던 유럽의 변방이었습니다. 인구도 150만, 갓 독립을 선언한 신생국, 오직 바다, 오직 개척, 오직 상업, 오직 무역, 오직 항해로 세계를 향해 용트림을 할 무렵 한 탐험대의 조나는 예기치 않은 국제적인 반향을 촉발시켰습니다. 1년여 조난 끝에 선장과 선원 5명이 사망하고도 위탁한 화물을 지켰다는 것이죠. 세계가 그들의 상도에 의해 감동하고 그들의 조선 기술과 또 원가 경쟁력, 거기에 더해 상인 정신까지, 이 모든 것을 합쳐 해운 수요, 네덜란드에 대한 해운 수요가 폭발하게 됩니다. 이후 네덜란드는 1700년대 강력한 해양 대국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아울러 그의 부산물 또는 그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상선의 절반을 보유하고 종교색이 적은 중상주의 노선을 추구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교역권을 확대하고요. 또 아시아 일부의 식문지를 개척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동인도 주식회사,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 암스테르담 은행 등 상인, 기업 중심의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로의 발전을 도모하게 되죠. 이렇듯 네덜란드의 역사는 지정학적, 정치적, 인구적 열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극복한 원동력이 되는 것은 바로 바다에 대한 도전, 불굴에 대한 도전으로 대변되는 개척 정신일 수 있고요. 또한 바렌츠 선장 같은 신의와 직업적 소명의식, 이러한 부분이 새로운 차원의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업을 하든 다른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신의, 신용, 책임, 이런 것들, 또한 직업적 소명의식, 이런 부분들을 빌렘 바렌츠 선장의 사례에서 배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